FSD는 이제 시작이고요. 벤츠 BMW도 도심주행 기능이 내년부터 지원됩니다. 현대기아는 내후년부터 아트리아 AI가 지원되죠. 이제는 도심 자율주행 없으면 차를 팔 수가 없는 시대가 됩니다.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누가 피처폰을 사겠어요? 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지난 23일에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FSD를 정식 배포하고 나서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저도 직접 한국에서 시승해보니까 이제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물론이고 이번에 막 나온 최신 전기차조차 이 FSD 같은 기능이 없으니까 순식간에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동안은 출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핸들링 성능은 어떤가, 고속 안정성은 좋은가,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차가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주행한다면 얼마나 잘 주행해 주느냐, 이런 자율주행 성능이야말로 자동차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기존 피처폰들이 느꼈던 위기감, 지금 자동차 시장이 딱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테슬라 FSD가 진짜 압도적인 수준인 게 맞는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시장을 그냥 독식해버리는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애플에게 삼성 갤럭시가 있었듯이 테슬라에게도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줘야 기술 발전이 더 가속화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차를 팔고 있는 다른 회사들은 이 자율주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미 국내에 공식 출시된 테슬라 FSD, GM 슈퍼크루즈는 제외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차세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들어오게 될지 오늘은 제조사별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국내 출시 시기와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그룹, 현대기아 제네시스의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현대차그룹은 지금 차들에 탑재되고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시스템 HDP를 개발해서 국내에 출시하려고 했었죠. 실제로 2년 전에 기아 EV9을 출시했을 때 750만원짜리 옵션으로 HDP 기능을 제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속 80km 속도까지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도 완전히 차가 스스로 주행한다는 기능이었는데요. 이 기능은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지는 못했고요. 사실상 지금은 배포 계획이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시스템 발열 문제, 또 사고 시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책임 소재 문제, 보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HDP가 될 수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존 방식인 룰 기반 시스템이 실제 도로의 수만 가지 변수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발자가 일일이 코딩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됐던 건데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네, 야, 운전 재밌게 하네, 신기하네, 이런 경우 꽤 있잖아요. 이런 돌발 상황에서 사람이 규칙을 만들어서 입력하는 룰 기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시속 80km까지는 어떻게든 작동이 됐지만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 솔직히 너무 느리죠? 우리가 원하는 속도는 고속도로 제한 속도에 맞는 시속 100km, 110km, 최소한 요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개발하던 HDP는 속도가 올라갈수록 변수에 대응해야 되는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레이더 카메라 센서에 라이다 센서까지 추가로 2개를 장착한 시스템이었는데 이 라이다 센서가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레이저 펄스를 쏴서 이게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주변을 3D로 정밀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빛을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빛이 산란되면 성능이 떨어져요. 맑은 날에는 낮이든 밤이든 작동이 정말 잘 되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라이다가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HDP는 이런 악천후 상황에서는 그냥 기존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HDA2랑 다를 바 없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750만원짜리 옵션이라고 판매했다가 사실상 맑은 날에만 고속도로에서만 제대로 작동하는 기능이라면서 욕을 대차게 먹을 게 뻔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은 이 HDP 계획을 무기한 보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은 내부적으로 자율주행 개발의 판을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이제는 2022년에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 포티2닷이 현대차 그룹 전체 차량에 들어갈 차세대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이름은 아트리아 AI라고 하는데요. 차에 붙어있는 8개의 카메라와 1개의 레이더를 이용해서 차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이고요.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개발자가 일일이 어떻게 주행해야 되는지 규칙을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AI한테 수백만 시간의 주행 영상을 통째로 보여주고 AI가 어떻게 주행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변화를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뿐 아니라 이제는 복잡한 도심에서도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주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비싼 라이다 같은 장치를 장착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장 저렴한 캐스퍼나 아반떼에서부터도 아트리아 AI를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확실히 기존의 HDP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시스템이 탑재되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언제 출시되느냐일 텐데 다행인 건 이번에 젠슨왕 형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요리 깐부잖아 하면서 현대차의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웰 5만장 공급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기존까지는 현대차가 엔비디아의 구형 호퍼 H뱅 만장을 가지고 AI한테 주행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었는데 이게 구형 모델이기도 하고 주행 데이터는 점점 쌓여만 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살짝 병목 현상도 생겼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깐부 해동을 통해서 현대차도 엔비디아의 가장 최신의 블랙웰 GPU 5만장 공급을 약속받았으니까 앞으로는 데이터 소화 분량이 좀 해소되고 자율주행 개발 속도도 기존 대비해서는 비약적으로 빨라질 걸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지금 늦은 건 확실한데 늦은 만큼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더 좁히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진짜 전력 질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트리아 AI 기존의 현대차가 발표한 출시 일정은 2027년 말입니다. 아직 2년 남았죠? 2년이면 사실은 안방을 다 내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전기차 판매에서 1위 자리를 테슬라 모델 Y에 내줬잖아요. 모델 Y가 올해 지금까지 38,654대가 팔렸고 현대차 그룹 전기차 중에서 제일 잘 팔린 게 기아 EV3인데 2391대가 팔렸습니다. 수입차가 국산차를 상품성으로 눌러버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아트리아 AI가 2년 뒤에야 출시한다고 하면 테슬라 FSD와 그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그 사이에 테슬라가 FSD가 되는 미국산 모델 Y나 모델 3를 수입해서 5천만 원대로 출시를 해버리면 정말 판매량의 대부분을 테슬라에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숙하고 편안한 그랜저나 K8이라도 운전을 대신해주는 모델 Y보다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같은 값이면 FSD 되는 모델 Y 탑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엔비디아 블랙웰 GPU 5만 장도 공급받기로 했으니까요. 아트리아 AI 출시 일정을 정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서 현대차가 자랑하는 현대 속도로 빠르게 단축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 아반떼, 투싼, 제네시스 GV90 이런 굵직한 차들이 다 출시가 예고되어 있는데 이 차들이 나오는 시점에는 아트리아 AI가 같이 출시가 돼서 시장에서 당당히 현대차의 경쟁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BMW입니다. BMW 같은 경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라고 해서 차선 중앙 유지, 앞차의 차간거리 조절, 그리고 내가 핸들을 잡고 방향 지시 등 조작을 하면 차선을 스스로 바꿔주는 이 정도 기능까지가 지원이 됐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조금 더 많은 기능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네바다주 이런 일부 주에서는 퍼스널 파일럿이라고 해서 실시리즈 한정으로 레벨 3 주행이 지원됐어요. 시속 60km까지는 핸즈프리, 아이프리 주행이 가능해서 운전하면서 뭐 핸드폰을 보거나 밥을 먹거나 이런 딴짓을 해도 된다는 거였는데요. 훌륭한 기능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시속 60km 이내의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게 실용적이지 못한 제한적인 기능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하이웨이 어시스턴트라는 레벨 2 플러스 기능을 지원해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130km까지 핸즈프리 주행은 가능했습니다. 지금 GM이 내놓은 슈퍼크루즈 수준의 주행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BMW도 이제는 기존의 것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BMW와 퀄컴이 협력해서 스냅드래곤 라이드 파일럿을 공동 개발했다고 하고요. 이건 테슬라의 FSD나 현대차의 아트리아 AI처럼 완전히 엔드-투-엔드 방식은 아니고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카메라, 레이더 센서만을 이용해서 차 주변을 인식하고 아 저건 사람이네, 요건 차선이네, 뭐 저기 표지판에 뭐라고 써있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까지는 AI가 하는데 이후에 차를 어떻게 움직일지는 룰 기반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앞차의 거리가 30m일 때는 속도를 10km 줄이기, 뭐 제한 속도가 100km인 도로에서는 속도를 100km에 맞추기 이런 규칙들이 다 코딩되어 있어서 이 규칙을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여전히 기존의 보수적인 룰 기반 방식이 적용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BMW는 SAE 자율주행 기준 레벨 3 인증을 받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레벨 3 인증을 받으려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왜 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다가 표지판을 들이받은 상황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로그를 까서 차가 이렇게 생긴 표지판을 도로 입구로 잘못 인식해서 직진해서 충돌을 했습니다 라고 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표지판은 표지판으로 인식해서 다시는 충돌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능 수정이 돼야 되고, 수정이 된 다음에는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방식은 이게 안 되죠. 앞으로 FSD에 설명이 가능한 기능을 추가한다고는 하는데 이 기능이 추가되면 차가 표지판을 왜 들이받았습니다 라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이 FSD는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특정 문제만 콕 집어서 고치는 디버깅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표지판을 착각해서 들이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게 되는 거죠. 인증기관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 AI가 착각했습니다 라는 그 정도의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율주행이 사고를 냈는데 코드 몇 번째 줄의 로직이 틀려서 사고가 발생했고 요걸 수정하면 다시는 요 사고가 재발하지 않습니다 라는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FSD는 레벨 3 인증을 받을 수 없고 BMW의 스냅드래곤 라이드 파일럿은 레벨 3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둘 중에 뭐가 더 발전이 빠르고 실용적이냐 라고 하면 테슬라의 방식입니다만 BMW가 하는 방식에도 분명한 이유는 있는 겁니다. BMW가 자율주행 개발을 등한시해서 룰 기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는 게 아니라 레벨 3 단계에서 제조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굳이 이 방식을 아직도 고수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룰 기반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AI를 융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자, 아무튼 BMW는 내년 상반기 공식 출시되는 신형 iX3에서부터 스냅드래곤 라이드 파일럿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터웨이 어시스턴트입니다. 말 그대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지원되는 어시스턴트 기능이고요. 최대 시속 130km까지 완전 핸즈프리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사이드미러로 눈짓을 하면 굳이 방향지시 등을 조작할 필요 없이 차선 변경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으로 시티 어시스턴트 기능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시내에서 신호등을 인식하는 기능부터 제공된다고 해요. 빨간불을 보면 서고 초록불이면 알아서 출발하는 기능이고요. BMW의 발표에 따르면 이 스냅드래곤 라이드 파일럿의 성능이 충분히 뛰어나기 때문에 추후에 시내 사거리 좌회전, 우회전하는 기능,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복잡한 도로에서 스스로 주행하는 기능까지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장 내년에 iX3에서부터 이 기능들이 모두 제공된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BMW가 이 기능들을 그대로 국내에 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BMW는 세계 최초로 지난달에 DCAS 인증을 따냈기 때문이죠. DCAS 인증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유럽경제위원회 UNEC라는 UN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 표준을 만들어요. 표준을 하나 만들어서 어디서 만든 차라도 어디서든 팔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유럽 중심의 UN 규정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UN 규정에는 R79라는 낡은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자율주행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거다 보니까 운전자는 무조건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된다. 운전자가 무조건 지시를 해야 차가 스스로 핸들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차의 기능을 제한해 놨었습니다. 테슬라 FSD가 미국에서는 날아다니는데 그동안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안 됐던 이유가 바로 이 R79 규정 때문이었죠. 그런데 작년에 드디어 이 낡은 족쇄가 풀렸습니다. UN R171, 일명 DCAS 규정이 새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 새로운 법의 핵심은 시스템이 운전자를 똑바로 모니터링 할 수만 있다면 핸들을 놓게 해줘도 좋다는 거예요. 차 안에 달린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면 차가 훨씬 더 과감하게 개입해서 핸즈프리 주행도 하고 차선 변경도 알아서 해도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BMW는 이 규정이 요구하는 운전자 감시 능력을 인증받아서 세계 최초로 DCAS 인증을 따낸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도 이 UN 규정을 따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BMW가 지금 유럽에서 이 인증을 받았다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 기준도 충족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지금 BMW 공식 보도자료에 보면 이 시스템은 유럽 전역과 기타 EC 국가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N R171 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iX3에서는 고속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핸들을 놓고 눈짓만으로 차선을 바꾸는 기능들이 제공이 될 거고요. 시내에서도 FSD만큼은 아니지만 신호를 보고 정차하고 재출발하는 정도의 이런 어시스턴트 기능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더 복잡한 시내 상황에서의 주행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겠죠. 당장 1년 정도 뒤에 공식 출시되는 iX3부터 이런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BMW는 다른 회사들만큼 늦지는 않았다. 상황이 좀 낫다.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실제로 기능을 사용해 봐야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지만요. 다음은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레벨 3 자율주행을 상용화한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네바다주에서는 드라이브 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S클래스와 EQS의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센서에 HDMI까지 다 활용해서 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 95km까지 핸즈프리, 아이프리를 지원하면서 운전자가 딴짓을 해도 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차량 외부에서 이 차가 지금 스스로 주행하는 상태라는 걸 인식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형록색 램프도 세계 최초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일단 이 드라이브 파일럿 기능을 고속도로에서 진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더 가다듬을 거라고 합니다. 2030년 말까지 최고 속도를 130km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 드라이브 파일럿 기능은 UN R157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럽, 영국, 일본, 한국, 호주 등에도 이 기능이 오픈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라이다가 장착된 S클래스, EQS 차량이 없기 때문에 기존 차량들의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드라이브 파일럿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는 올해 IAA에서 완전히 새로운 운전자 보조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MB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로라는 건데요. MBOS라는 최신 메르세데스 벤츠 OS가 장착된 차들부터 이 기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CLA부터 기능이 지원된다는 거고요. 라이다를 제거하고 카메라와 레이더만을 이용해서 차량 주변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BMW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방식이 사용되고요. 엔비디아의 올인 X칩이 들어가서 254토스, 초당 254조 회의 연산을 하는 성능을 갖춘다고 합니다. 여기에 구글과의 협력으로 구글맵 데이터를 확보해서 혹시 센서가 보지 못하는 정보가 있다면 구글 지도의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의 상황을 예측한다고 해요. 그래서 MB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로에서는 포인트 투 포인트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걸 레벨 2 플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만 입력하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막히는 시내, 국도 구간에서도 핸들을 놓고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다만 운전자의 시선은 전방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벤츠가 유럽에서 시연한 영상을 보면 물론 테스트카이기는 합니다만 차가 스스로 사람을 잘 피해서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동시에 피합니다. 우회전도 잘 해주고 신호를 보고 정차하는 것까지 잘 지원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도 이런 MB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로라는 도심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당장 내년에 나오는 CLA부터 이 기능이 탑재된다고 하는데 이 기능도 우리나라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츠는 지금 당장은 BMW처럼 DCAS 기능을 인증받았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MB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로의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려면 반드시 이 기능들을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출시되는 시점 이전에는 인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인증을 받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인증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도심에서 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MB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로가 지원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CLA도 국내 내년 하반기 출시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벤츠도 이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출시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기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 몇 년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회사인 카리아드가 자체 개발에 실패하면서 신차 출시가 줄줄이 밀리는 등 소프트웨어 지옥을 맛봤습니다. 포르쉐 마칸 EV가 원래 2년에서 1년은 더 먼저 나왔어야 되는 차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늦게 나와서 뭐야, 포르쉐가 왜 이렇게 시대에 뒤처졌어? 라는 말을 듣게 한 주범이 바로 카리아드죠. 그래서 폭스바겐은 카리아드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제 와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 답이 없다. 잘하는 업체 것을 사서 쓰자 라는 전략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했어요. 일단 중국 시장에서는 샤오펑의 FSD라고 할 수 있는 XNGP를 사서 쓰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중국에 출시하는 전기차부터는 다 XNGP가 탑재된다고 하는데 독일 회사가 중국 기술을 사서 쓰는 세상,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XNGP는 글로벌 기준을 만족시키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는 모빌아이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모빌아이 슈퍼비전이라는 기능이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레벨 2 플러스라고 합니다. 11개의 카메라와 레이더만을 이용해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주행하게 되고요. 내비게이션 경로를 따라서 고속도로뿐 아니라 시내에서도 자율주행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폭스바겐 그룹이 카리아드의 실패를 인정하고 모빌아이와 계약한 시점이 작년 3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차에 적용해서 나오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BMW나 벤츠와는 다르게 어떤 시점에 어떤 차량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국내 출시 일정도 알 수 없고요. 폭스바겐 그룹 전기차들 실제로 타보면 하드웨어 성능은 진짜 좋거든요. 타이칸, 마칸 일렉트릭 이런 차들을 타보면 핸들링이나 이 섬세한 가속 감각이나 하중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확실히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하드웨어 성능보다 소프트웨어 성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성능에서 자꾸만 이렇게 몇 년씩 뒤처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준비된 다른 회사로 눈을 돌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볼보 폴스타입니다.
볼보와 폴스타는 중국 지리그룹 소속이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유럽, 우리나라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유럽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가장 최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볼보 EX90, 폴스타3는 루미나의 라이다와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 칩을 탑재해서 고속도로에서 핸즈프리 주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폴스타4는 폭스바겐이 탑재한다고 예고했던 모비라이의 슈퍼비전을 탑재해서 도심 핸즈프리 주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었죠. 시연 영상까지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EX90하고 폴스타3는 라이다와 엔비디아 칩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통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출시가 1년 가까이 미뤄졌어요. 차를 공개하고 출시를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더 이상은 시간이 지체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일단 차는 판매를 하고 기능은 나중에 OTA로 업데이트를 할게 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국내에 출시된 모델은 아닙니다만 지금 미국에서도 제 기능이 아직은 작동이 되지 못한다고 해요. 폴스타4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비라이 슈퍼비전이라는 도심 주행이 가능한 하드웨어는 들어갔지만 지금 가능한 기능은 그냥 기본적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수준이고요. 추후 업데이트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이제 유럽에서 핸즈프리를 허가하는 DCAS 규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차차 이런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될 걸로 생각되고요. 유럽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국내에도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고속도로나 도심 핸즈프리 주행 기능이 활성화될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 기약이 없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은 르노입니다. 르노는 놀랍게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운전자가 손을 떼고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건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할 거라고 해요. 르노는 유럽에서 메간, 오스트랄 같은 저렴한 보급형 소형차를 만드는 메이커인데 여기에 도심 자율주행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넣고 비싼 가격을 받으면 이 차들을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승용차에서 핸즈프리 기능 지원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만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에서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투자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 위라이드와 협업해서 도심형 무인 셔틀버스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내년까지 레벨 4 수준의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미니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고요. 앱으로 부르면 오는 무인 마을버스를 만들어서 유럽의 교통이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노는 지금 당장은 국내에 도심 자율주행 기능이 지원되지 못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르노 코리아는 또 별도로 중국 지리와의 기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르노 코리아가 자체 개발하는 오로라2, 오로라3 이런 차들의 새로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될 가능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GM입니다. KGM은 정말 우리나라의 다양한 자율주행 회사들과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 전문 기업인 HL 클랩무브, 아이나비 시스템즈, 라이드플러스, SOS랩 등과 MOU 체결을 했고요. 이 회사들과 함께 딥 컨트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업하는 회사들이 국내에서 정말 열심히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죠. HL 클랩무브는 ADAS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아이나비는 13만 킬로미터의 맵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라이드플럭스는 ADAS 소프트웨어 풀스택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SOS랩은 고정형 라이더 기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들의 기술을 적절히 융합시켜서 최종적으로 딥 컨트롤이라는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보다 고도화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내놓게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기술이 나오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FSD 출시 이후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어떻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율주행의 시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차를 살 때 제로백이 몇 초냐, 승차감이 얼마나 부드럽냐를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차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동안 얼마나 나를 편하게 해주느냐가 차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테슬라가 먼저 치고 나갔지만 BMW와 벤츠는 책임지는 안전으로, 현대차는 AI 추격전으로 각자의 방식대로 치열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FSD만이 정답인 세상이 아니라 많은 경쟁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소비자가 그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자율주행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실지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